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7주차거든요. 참고로 8주차가 마지막 세미나인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8주차는 과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고비일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학기 시작하고 나서 과제도 많고, 시험도 3차 고사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주차 세미나는 이제 사실 5주차까지 배웠었던 게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 7, 8 그 주차 때 배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SS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는 따로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하다 보면 클로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개가짱 코드가 좋은 코드일까? 그럼 좋은 코드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SS 관련해서 쭉 볼게요. CSS가 HTML, CSS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쉬운 거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CSS는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언어라고 해서 또, 아, 이거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어는 맞습니다. 언어는 맞는데, 마크업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CSS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마크업 언어여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 묘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가운데 정렬이 조금 조금씩 다 틀어져요. 이런 것들. 어떻게 짰을까요, 이거? 정말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 커맨시. 이거 브라우저 보이십니까, 이거? 엄청 늙은 거. 자, 이거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이제 CSS가 되게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 하면은 박살나시는 팀들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SS는 그런 면에서 되게 조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플레인 CSS를 쓰다 보니까 힘들었었던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갔겠죠.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클래스 이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혼자서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한 100명이 넘는 조직에서 CSS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만든 CSS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랑 겹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하게 스타일링을 할 때 구문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면도 있어요.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팀원이랑 공유를 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BM이나 CSS 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고, 또 복잡한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CSS 전처리기, 재사용성 같은 경우는 CSS인 JS. 사실 이 CSS인 JS는 2번이랑 3번을 통합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든 이런 식으로 페인 포인트들을 좀 보완을 해보자. 라는 방식들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BEM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BEM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안 써요,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요. 어떻게 하면 CSS 클래스명을 충돌하지 않게 할까? 이제 이거를 고민한 네이밍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써요. 안 쓰고 CSS 모듈을 쓰면은 웬만한 게 그냥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BEM 같은 경우는 언제 쓰면 되나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정말 플레인 CSS를 쓸 때 그때 BEM을 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사용하진 않는다. 그럼 이제 클래스명을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CSS 모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CSS 적용 범위를 컴포넌트로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버튼 모듈 CSS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클래스명을 지정을 하면은
컴포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스라는 거 안에 닷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버튼 닷 모듈 CSS 이외에 다른 폴더에서 다른 파일에서 똑같은 클래스명을 사용하더라도 이 파일이 다른 파일이면 충돌이 안 돼요. 그래서 범위를 이 버튼 닷 JSX 요 안에 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CSS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뭐지? 그 CSS가 들어가는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됐어요. 클래스 이름 충돌 같은 경우는 CSS 모듈로 잘 해결하면 된다. 그럼 이제 솔직히 이거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스타일링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때 같이 쓰고 싶은 공용 CSS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참고로 지금 소개드릴 것들은 실제 현업이나 개발 가서도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사스가 있어요. SASS 아니고요. SASS고요. 이거는 CSS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문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SS에서는 못 쓰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변수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사스에서는. 변수도 쓸 수 있고 중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중첩은 플레인 CSS도 지금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런데 사스는 그 전부터 지원을 했었다. 중첩 가능하고요. 또 믹스인 인클루드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쓰는 플렉스 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일종의 변수 같은 걸로 지정을 해놓을 수 있고요. 얘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거를 믹스인 인클루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쓰면은 재사용하기 좋겠죠. 이런 문법도 있고요. 또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CSS에서는 못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스를 쓰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스는 동적 스타일링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고정이 돼버리는 스타일링이 정적 스타일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닷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면은 컬러는 블루다.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 컬러는 블루다라는 게 고정이 딱 돼버리잖아요. 근데 동적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는 도중에 바뀔 수 있는 스타일링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theme 값이 변수로 두고 요게 다크냐 라이트냐 요거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theme은 사실 실행 중에 변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theme이 다크가 될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적 스타일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theme은 그냥 이걸 작성한 그 순간 고정이 돼버려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얘가 다크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코드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시점에 고정이 되냐 아니면은 실행 중에 조건에 따라서 바뀌냐 요게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바꾸지 말고 클래스명을 보통 바꿔서 동적 스타일링 비스무리하게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라이트 테마예요. 그런데 다크 테마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theme이라는 변수를 바꿔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theme 다크 모드랑 라이트 모드를 그 정적 스타일링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명을 그냥 그대로 바꿔서 집어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크모드라는 변수를 여기에서 뭐 갖고 와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CSS 스타일링은 딱 고정된 상태로 두고 그 고정된 상태의 네이밍을 스테이트가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명을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우회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딱 이런 심 같은 거를 넣어두고 그냥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CSS인 J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스타일링이 적용된 컴포넌트를 만들자 약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동적 스타일링을 지원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라는 애를 어, 네. 이게 지금 스타일링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 다 지정해줘야 되고 컬러 다 지정해줘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CSS인 JS 같은 경우는 이걸 실행 시점에도 그냥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가 뭔지 백그라운드가 뭔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내가 실행하는 시점에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의 차이가 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죠? 얘는 딱 이 파일을 쓴 순간에 컬러는 블루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크 비지, 다크 텍스트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리는데 CSS인 JS 같은 경우는 얘가 팀에 뭐가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CSS 스타일링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모션 아닌데 스타일드 컴포넌트인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이모션이 아니죠?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 예제고요. 사용 예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있고, 이모션도 있고, 또 뭐 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닐라 익스트랙이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이모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전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저도 많이 썼는데 얘가 이제 개발이 중단이 돼서 요즘은 안 씁니다. 안 쓰고 쓰고 싶다고 한다면 바닐라 익스트랙, 이모션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 GPT가 너무 잘 짜주기 때문에 공식 문서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S인 JS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다.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버깅이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내가 잘못 넣었어요. 그런데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바로 가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디버깅의 불편함이 있고 네이밍도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이 스타일링이 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는 컨테이너야, 얘는 버튼이야.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다 지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네이밍을 다 해줘야 된다. GPT가 또 잘 짜주긴 해서 요즘은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파일도 되게 많이 길어지고요. 이런 사소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스타일링 집어넣어주는 건 좋은데 일일이 이렇게 다 적어주고 이름도 다 지어줘야 되고 디버깅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유틸리티 퍼스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CSS 스타일링 속성 같은 경우는 클래스명으로 분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쓰고 싶은 스타일링들을 싹 다 모아서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됐다고 하면 유틸리티 퍼스트에서는 그냥 클래스명을 조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예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스타일링을 그냥 클래스명으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러면 뭐가 좋냐면 기존에는 요거를 보고 스타일링이 어떻게 됐는지 맞춰야 됐잖아요. 컨테이너가 그래서 뭔데 이거에 들어가는 스타일링을 찾고 싶으면 요 파일을 가서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틸리티 퍼스트를 쓰게 되면 그냥 이 파일 하나만 보면 여기에 어떤 스타일링이 들어갔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요. 그래서 클래스 영만 보면은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요즘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이제 테일윈드가 있고요. 되게 많은 CSS 그런 지원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었던 거, 뭐 CSS 모듈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아니면 CSS인 JS, 그리고 테일윈드,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봤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하니까 그냥 가이드를 조금 드리자면, 어떤 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취업이다라고 하면 채용 공고를 보시고요. 많이 쓰는 거 써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력서에 보여줄 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밑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뭔가 간단한 프로젝트고,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자주 바뀐다라고 하면은 테일랜드 많이 쓰고요. 복잡하게 동적 스타일링을 넣어야 돼주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타입 세이프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CSS인 JS, 또는 이제 얘를 못 쓰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적 스타일링이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스에 CSS 모두 껴서 쓰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테일윈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테일윈드를 더 많이 쓰고,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토익 프로젝트 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또 0부터 디자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막 버튼 같은 거 만들면은 버튼에 무슨 뭐 클릭하면은 뭐 하고 호버 하면은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지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와꾸를 짜서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샤드CN UI 요거가 제일 유명한데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기능이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제 닥스 말고 컴포넌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같은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막구가 짜져 있는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이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면은 이 기본 디자인들이 쭉 나오고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 같은 거 추가해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테일윈드거든요. 그래서 샤드 CN하고 테일윈드 같이 써서 이렇게 쉽게 좀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법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 샤드 CN UI 기본값을 쓰셔도 되고, 아, 그 디자인 스펙은 있는데 일일이 처음부터 구현하기가 싫어요라고 하면 샤드시엔 UI 위에다가 테일윈드 커스터마이징을 입혀서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토익 프로젝트 할 때 이 샤드시엔 UI 위에 테일윈드 입혀가지고 구현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성능이래. 그 개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고 적용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CSS 부분에 설명을 마칠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 사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드 잘 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전 제가 그렇게 잘 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좀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잘 만든 코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잘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유지 보수가 편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첫 번째에 되게 집중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팀플이나 토익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2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유지 보수가 얼마나 편리한지. 만약에 스펙이 바뀌면은 코드를 얼마나 뜯어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 코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기능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견고한 코드를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솔직히 빠르게 만드는 거는 요즘 AI가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 명이서 작업했을 때 생기는 사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중에 회사를 가면은 150명, 200명이랑 같이 협업을 할 텐데 그때도 내 맘대로 코드를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 신기능이 늘어날 때마다 고쳐야 되는 코드도 같이 늘어나요.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요. 나는 B 기능을 추가했는데 A 기능이 안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유지보수가 안 좋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개발자가 두 명이 늘어나면 A 기능 만들고 B 기능 만들고 두 배로 늘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세계에서는 B 기능을 추가하면 A 기능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클린 아키텍처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생산성이랑 실제 개발자 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릴리즈면 배포 횟수거든요, 이게. 점점 신기능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봤을 때, 기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경험상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여튼, 기능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코드가 누더기가 되고, 누더기가 되다 보면 기능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추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는. 우리 무슨 회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은 변경사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토이 프로젝트 하면은 정말 많이 느끼실 텐데, 막 우리끼리 기획을 했을 때 변경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냥 한 픽셀 옮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픽셀 옮겨주세요라고 해서 천 라인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변경이 와도 그거를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코드를 덜 바꾸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유지 보수가 높은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요. 네, 토이 프로젝트 하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혼자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언젠간 넘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코드를 받아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유지보수가 안 되는 코드를 받게 되면은 내가 결국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지 보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욕먹지 않는 코드를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만들어 보세요. 만들고 고통을 크게 받아보세요. 그러고 고민하고 개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코드와 책 블로그 등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개선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어,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5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이밍하는 방법, DRY, SRP, 폴더 구조, 리팩토링 5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들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해봤더니 잘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써봤더니 좋더라라고 입소문을 많이 탄 그런 원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파트 얘기를 해볼 건데 네이밍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던 그 변수 네이밍 말씀드리는 거 맞고요. 이름 짓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만들 때는 되게 멋있는 과학자인데 네이밍 할 때는 바보가 된다. 이런 짤이 있어서 가져와고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이제 계속 많이 쓰다 보면은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좋은 네이밍을
하면은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펑션. 펑션은 못 쓰니까 FUNC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validate is under 10 이렇게 적어놓고 1보다 크다 넣으면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고 이전에는 사실이었는데 외부 변경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네이밍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를 한 경우에만 true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받아서 얘한테 프로필 픽처 URL이라는 게 있으면은 프로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뭐 불리언으로 내려주고 싶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경우에만 true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디폴트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면은 얘가 업로드하지 않았어도 디폴트 아바타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true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변수명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랑 다름이 없어지는 거죠. 뭐라고 네이밍 했어야 됐냐라고 하면은 is profile picture URL이 더 정확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코드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의도를 담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age가 1보다 크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부 로직이 변경되면은 얘가 3으로 바뀌면은 이 네이밍도 3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좋게 작성하려면 이 함수를 만들게 된 의도를 넣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validate age라는 거를 내가 만들고 싶었어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10으로 바뀌든 3으로 바뀌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도를 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네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였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세계에서의 네이밍 규칙을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시작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함수가 아닌 값을 명사로 시작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보통 쓰거든요. is not valid보다는 is valid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안에서만 쓰는 규칙인데 변수는 캐멀 케이스, 그리고 상수는 어퍼 케이스, 그리고 타입이나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이런 거는 파스칼 케이스를 써요. 요거는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변수, 상수, 뭐 타입 이런 것들을 한눈에 구분하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 그래서 4번을 꼭 지켜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또 변수명을 작성하실 때 줄임말보다는 플레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줄임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온클릭 btn보단 온클릭 버튼이 좋아요. 왜 좋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btn에 써서 그러실 수 있는데 btn이 아니라 다른 거를 줄였을 때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뭐 줄임말인데 얘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길어지더라도 줄임말보다는 풀어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그 대신에 내가 이거를 바깥에서 쓸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안에서 쓸 때는 그냥 줄임말 쓰셔도 되고, 안 줄여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쓰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줄임말을 쓰게 됐을 때 모호함이 생겨서 그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줄임말보다는 플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리고 헝가리안 표기법 사용은 지향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타입을 지정하고 싶을 때 굳이 t를 붙인다든지 굳이 타입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가 어차피 알아서 얘가 타입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해줘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캐멀 케이스, 상수는 어퍼 케이스, 타입은 파스칼 케이스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앞에 t를 붙이든 타입을 붙이든 상관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양하라는 얘기예요. 불필요하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 조금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잘못 써서 타입을 그냥 t로 썼어요. 소문자 t로. 그래도 VS 코드 이런 데서 인식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타입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굳이 t나 타입 같은 거를 붙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밍 지으실 때 꼭 지켜야 되는 거, 캐멀 케이스, 어퍼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쓰는 경우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고요. 저 네이밍 끝났어요. 다음은 DRI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RI는 뭐냐면 뒤에 멋있게 줄여놨는데 그냥 재사용 잘 해라. 거든요. 아니죠. 재사용 잘 해라가 아니죠. 중복해서 쓰지 마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시스템 내에서 단 한 번만 권위 있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불필요한 반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반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맞춰보십시오. 중복된 걸 찾으셨나요? 어디가 중복되었냐면요. 여기에 중복되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서 뽑아 놓을 수 있냐? 베이스 URL로 뽑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 중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베이스 URL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위에 네이밍에 따르면 얘는 상수니까 어퍼케이스로 적어줘야 되겠죠? 잘못된 네이밍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데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뭐가 중복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주목이 됐죠. 2048 데이터라는 키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제 가지고 오는 거랑 셋할 때 당연히 동일한 키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게 좋겠죠? 네.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닌데, 데이터라고 쓸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제가 이거 한참 전에 만들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바뀌더라도 밑에 거를 안 바꿔줘도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도 중복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중복이.
여기에 중복이 있습니다. 이제 gmail.com이라는 거를 스테이트를 지정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 스팸 태그에서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메일 포스트 픽스를 두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냥 바꾸면은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얘를 뭐 순우 메일로 바꾼다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두 번 바꿔야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면은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의 중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어떤 중복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이 파트에는 중복이 없습니다. 엥? 에이지 1이랑 그레이드 1 요거 1보다 작은 건 중복이냐? 라고 했을 때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꼭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이유로 동일하게 변경이 일어난 게 아니면 그러면 사실 DRI를 적용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에이지를 밸리데이트 하는 걸 바꿨다고 해서 그레이드 밸리데이트 하는 걸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RY 잘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은 SRP라는 게 있어요. SRP는 뭐냐면 코드를 잘 쪼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 분산되어 있는 거를 모으는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하면 SRP 같은 경우는 이미 뭉쳐져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쪼개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게 되냐면 모듈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슬슬 이제 과제 2까지 하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딴 사람이 짠 거 뭔지 모르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듈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쉽게 쉽게 가려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코드 양이 너무 많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코드가 너무 매시브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잘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쪼개냐? 이것도 다 방법론이 있거든요. 액터를 기준으로 쪼갠다라는 게 이제 방법론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이해관계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플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regular hours, calculate pay, 뭐 report hours, save 이런 것들을 내가 뭐 기능을 만들어 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군데에 뭉쳐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잠시만요. 지금 회계팀도 이 모듈을 지금 갖다 쓰고 있고, 인사팀도 이 모듈을 갖다 쓰고 있고, 개발팀도 이 모듈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회계팀에서, 우리가 컬큘레이트 페이하는 기준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꿨더니, 인사팀은 안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모듈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한쪽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한쪽은 안 바꾸고 싶어 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액터들이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액터별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더 안 와닿으려나?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패치 같은 거 할 때 유저 프로필 가지고 오는 예제거든요. 그래서 유저 스테이트 만든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데이터를 잘 가지고 왔어요. 패치 써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포맷하고 그 다음에 로딩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럼 액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유즈 이펙트 안에 들어간 패치, API 개발자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백엔드 개발자가 액터예요. 그리고 포맷 데이트 같은 경우는 포매팅 함수거든요. 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변경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획자가 변경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죠. 요거. 얘는 누가 변경할까요? 디자이너가 변경하겠죠? 바로 수정. 디자이너가 하면 디자이너가 변경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리액트 코드를 봤을 때도 액터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백엔드 개발자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기획자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화면단, 디자이너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액터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SRP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액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크게 두 가지가 보이겠죠? 자, 요거를 누가 변경할 수 있냐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투두 리스트고 이 투두에서 완료된 거의 개수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여서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도 기획자가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실 기획자뿐만 아니라 API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랑 합의하다 보면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면 단위랑 분리를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 분리를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리가 많이 일어날수록 기능 하나 수정할 때마다 파일 여러 개를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분리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 이렇게 나누거든요. 뷰 단을 두고 어, 서비스 단 두고 그리고 여기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따로 두거든요. 그래서 포매팅이나 그런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레이어를 하나 두고요. API 받는 레이어를 하나 두고 화면 단에 그리는 레이어를 하나 둬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젝트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다 이거 그냥 이거거든요. 궁금하시면 SRC 들어가서 피처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서비스 UI 이렇게 나눠서 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UI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는 화면, 서비스는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그 API 쏘는 부분, 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또 이제 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스테이트를 관리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스테이트 각각에 대한 유효성 처리 같은 거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를 지금 거의 몇 개 쓰고 있어요. 10개 넘게 쓰거든요. 이거를 뷰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은 머리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려고 이런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부분들을 이 프레젠테이션에 싹 다 몰아넣고 여기서 만든 훅을 UI에서 가져다 쓰는 형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확실히 편해요. 전 편함. 일단 저는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과제 때 유효성 체크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실 건데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었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때 SRP 잘 지켜놓으시면은 뭐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현이 편합니다. 여튼 SRP고요. 하나의 기능을 수정할 때는 액터를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폴더 구조. 근데 제가 여러분들 DM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는데 생각보다 폴더 구조 이런 거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 때는 폴더 구조 막 얘기하고 막 폴더 구조만 막 3일 얘기했어요.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폴더 구조를 많이 고민하시진 않았더라고요. 여튼 폴더 구조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넣어놓은 챕터인데 여기엔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구조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폴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SRP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쪼개놓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떤 기준으로 쪼개냐. 그래서 그거를 잘 그냥 정리해 놓은 게 폴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더 구조 당연한 거지만 관련이 있는 거면 가까이 두면 좋고요. 관련이 없을수록 멀리 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FSD라는 방식이거든요. 유명하기는 한데요. 많이는 안 쓴대요. 저도 FSD를 다 쓰진 않고 그냥 있는 폴더 중에 몇 개 뜯어서 갖다 쓰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게 유명하대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팀마다 폴더 구조 취하는 양식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모듈을 쪼갤지를 서로 합의를 하시고 그거를 그냥 폴더 구조로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음은 리팩토링인데요. 리팩토링은 되게 간단해요. 동작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코드를 유지 보수하기 쉽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빨리 짜고 나서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든 마감을 맞춰서 돌아가는 거 짜놨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신규 피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규 피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는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싸움이 들었을 때 리팩토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생기면 리팩토링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즉시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 왜냐하면 내가 A 기능 하다가 더럽게 짰어. 그러고 B 기능 만들면 그냥 대참사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유지 보수하기 쉽게 조정하는 것도 개발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라고 제가 말해놓고 저도 리팩토링 많이 미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마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겠죠? 쉬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거 되게 쉽고, 아, 이거 왜 넣었지? 그냥 8주 채우려고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가면은 실제로 프로젝트 해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나중에라도 꼭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과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과제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가 편데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드랍을 하셨나? 모르겠다. 드랍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하셨겠지만 어, 두 번째 과제는 마이 페이지 만들기인데 얘도 스펙이 좀 있거든요. 늦게 내실 거면 고려해서 잘 하세요. 음. 여기서 4일 쓰면은 물론 과제 2를 하시는데 4일을 버신 거긴 한데 스윈턴 3을 할 때는 또 4일을 또 덜 받게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 남은 그레이스 데이 고려하셔서 잘 시간 안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이 페이지 만들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관심 공고 보기, 내 정보 보기, 내 정보 생성 수정 기능 구현하는 거고요. 앞에 두 개는 쉽고 마지막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미리 하시는 거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마이 페이지 만들기 상세 스펙을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그 네비바에 그 땡땡땡님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연우님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어디야? 딱 로그인 했을 때 김연우님 로그아웃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김연우님 말고 마이 페이지를 넣어주세요.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이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도착하면은 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관심 공고 보여야 되고 내 정보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관심 공고 탭이고 내가 북마크한 회사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셨죠? 요거 찜하기 기능. 이 찜하기 누른 것들은 요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띄워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불러오시면 되냐면 get API post bookmark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요거 링크 들어가시면은 스웨거 다 뜨거든요. 여기에 파라미터 뭐 받고 있는지 뭐 리스폰스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되고 페이지네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페이지네이션 고려 안 하고 그냥 첫 페이지만 불러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페이지네이션 필요할 정도로 체크하진 않을 거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뭐가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튼 요거 쓰시면은 내가 북마크한 회사 정보들의 공고 정보입니다. 공고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회사 명의랑 공고의 제목, 마감 여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감이면 빨간색 글씨고, 상시 모집일 수도 있고, D-37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 글씨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PI 상세 보시면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뭐만 쓰시면 되냐면요. 이 컴퍼니 네임, 이게 회사 명이고, employment end date, 이게 채용 마감일이에요. 이거 포지션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오셔서 쓰시면 되고, 요청 보내실 때 그 헤더에다가 JWT 담아서 보내시면 내가 북마크한 공고 알아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만 딱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만드실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다음에 내 정보 탭. 요 탭을 누르시면 내 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프로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필 생성 버튼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바로 프로필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도 프로필 생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프로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버에 요청을 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get API applicant me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 정보 불러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에러가 떠요. 그 없으면 에러가 뜨고 어떻게 에러가 뜨냐면 applicant 002라는 에러 코드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프로필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헤더에다가 그냥 JWT를 담아서 get API applicant me를 쏘면은 404가 아마 뜰 거예요. 404 에러가 뜨면서 이 코드에 applicant 002라는 코드가 뜨고 이 상세 코드를 여러분이 대조를 하셔서 어플리컨트 002가 뜨면은 프로필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요 창을 띄워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200이 떴다라고 하면 프로필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프로필의 전체적인 내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라기보다는 어플리컨트 002 에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요 페이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에러는 떴는데 어플리컨트 002가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에러죠? 그럼 에러 페이지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스팸 태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이 404의 어플리컨트 002가 뜨는 경우에는 그 에러는 단순 에러 페이지가 아니라 요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손 들어주세요. 네,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프로필 생성 페이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세 가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학번 필드 만드셔야 되고 학과 필드 만드셔야 되고 이력서 필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제 얘는 뒤로 가는 거겠죠, 당연히.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시면 돼요. 네, 얘 제한 조건이 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은 다 필수 작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도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렇겠죠?
학번을 안 썼는데 저장 버튼 눌렀다고 얘 빼고 서버에 요청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 않아야 된다. 이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이 학번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정수만 입력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과는 주전공은 필수인데 복부 전공은 최대 6개까지 작성 가능해야 돼요. 자, 머리 아프죠? 뒤에서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력서는 PDF 파일이어야 되고, 최대 5메가바이트까지 등록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5메가바이트가 넘는 파일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에러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 문구를 띄워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두 자릿수 숫자로 작성해 주세요. 주전공은 필수 작성이고 6개 이하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 주세요. PDF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25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두 자릿수만 가능하고 세 자릿수 안 돼요. 한 자릿수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공부 학번이라고 하면 9만 입력한 건 허용하지 않고요. 공부만 입력한 거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버에 보내실 때는 입력받은 학번을 20XX 아니면 19XX 형태로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9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유효한 입력이고, 서버에 보낼 때는 2019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부를 입력하시면 2009로 서버에 전달을 하시고, 대신에 9라고 쓴 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8호를 입력하면 1985로 서버에 전달을 하면 됩니다. 19를 쓰냐 20을 쓰냐의 차이는 50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알아서 기준을 잡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학과 파트 볼게요. 학과는 이제 주전공은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얘는 이제 무조건 작성이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전공 학과명을 입력해 주세요. 이 필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필드 같은 경우는 최대 6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과는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 써놓고 여기도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 쓰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추가 버튼 누르면 밑에 이렇게 필드 생기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칸은 주전공이니까 무조건 써야 돼서 삭제 버튼이 안 보이는 거고, 두 번째 칸부터는 복부 전공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손 들어서 알려주세요. 이거 구현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말 모르겠다 하면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이게 그냥 답안지예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서버에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때는 그냥 이거 쉼표를 써서 모든 학과를 묶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주전공이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정보문화학을 한다. 라고 적었다고 하면은 이거 스테이트를 싹 다 묶어서 이렇게 쉼표로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를 서버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안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PDF만 업로드 가능해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할 때 .pdf 확장자로 제한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맥을 쓰시는 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윈도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PDF 확장자로 제한을 해주시고 또 업로드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업로드한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여기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얘 지우고 이걸로 돌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하고. 이해되시죠? 이것도 찾아보면 다 나오고 모르겠다? 이거 보세요. 모르겠으면 이거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서버 요청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일 업로드하는 거는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구현을 못 하실 거예요. S3를 붙이고 프리사인드 URL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얘는 그냥 더미 스트링을 넣어서 보낼 거거든요. 실제로는 존재하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양식에만 맞춰서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static, private, CV 하고 그냥 아무거나 문자 10개 집어넣어 주시고 현재 날짜, 파일 이름, .pdf 요렇게 그냥 임의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그런 작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지금 서버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더미 문자를 넣어주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력서 파일은 어디에도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수 작성 요건이어서 스트링 값을 양식에 맞게 넣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지켜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랜덤 문제 11111 10개 집어넣고 2025 1107 하고 파일 이름에 HW4 김연우 2021 1456 이런 식으로 쭉 쓰겠죠. 근데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 구현하시면 되고요. 이거 모든 값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이 put API applicant B라는 곳으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돼요. 얘도 보시면은 쭉 나와 있거든요. 리퀘스트 받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거 쓰시면 돼요. 인롤 이어에 내가 21학번이면 2021 이렇게 포매팅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디파트먼트에 내가 주전공이 조경이고 부전공이 뭐 전기정보공학부다라고 하면 이 쉼표 써서 학과를 묶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주전공은 반드시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요 CV 키는 이런 식으로 보내줄 수 있겠죠. 랜덤 문자열 10개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날짜 집어넣고, 그 파일명 집어넣어서 양식 맞춰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저장되진 않아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팀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오늘 조금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필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생성을 했으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작성한 프로필을 마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이메일, 학과, 학번이 다 보여야 되고, 내가 만약에 복부 전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이 점 있죠? 이 점으로 그냥 묶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력서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더미 값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메일, 이름, 학번, 학과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프로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프로필 수정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프로필이 없을 때는 내 프로필 생성 버튼이었잖아요. 그런데 프로필이 있을 때는 내 프로필 수정 버튼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프로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프로필 정보를 띄울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API 어플리컨트 B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냐면 요것만 쓰시면 되거든요. 내 이름 쓰셔야 되고 이메일, 등록 시 사용한 이메일이고 인롤 이어는 내 학번이에요. 그래서 2021 이런 형태로 내려올 거라서 요거를 잘 가공하시면 되고 디파트먼트 학과는 마찬가지로 쉼표로 묶여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얘도 잘 포매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프로필 수정 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UI는 프로필 생성 페이지랑 동일하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이미 작성했었던 내용들 있죠. 2호 학번에 컴공의 뭐 조경이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을 미리 다 폼에다가 집어넣어진 상태로 첫 페이지가 보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서 2학번의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컴공이었다라고 하면은 2학번의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컴공 이게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신에 이력서는 안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 학번이랑 학과만 사전에 작성했던 내용에 맞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 수정도
동일하게 API 어플리컨트 미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요거는 그냥 앞에 생성하셨던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필수 스펙이었어요. 자, 그리고 선택 스펙이 에바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좀 에바긴 해. 내가 생각해도 에바인데 넣었어요. 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 거를 하고 나면은 좀 몇 개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선택 작성 폼을 만드실 거고 뭐가 있냐면 이제 희망 직무, 기술 스택, 한 줄 소개, 자기소개, 기타 소개 링크 부분이 있어요. 이 5개의 질문지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된다. 마이 페이지에서 보이게 하는 것까지 선택 작성 폼, 선택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둘 다 성공한다고 하면은 하루를 추가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 직무, 기술 스택, 한 줄 소개, 이 한 세트만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랑 기타 소개 링크 한 파트만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1일만 지급을 해드릴 거고 2개를 다 구현하시면 3일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제 옆에 붙여놨는데 너무 작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성 항목이 쭉 있고 그 아래에 선택 작성 항목이 쭉 있어요. 그래서 희망 직무 파트가 있고 기술 스택 파트가 있고 한 줄 소개, 자기 소개, 기타 소개 링크 그리고 저장 누르면 저장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희망 직무 인풋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희망 직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포지션이 뭔지, 뭐 웹 프론트를 원하는지, 백엔드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파트고요. 요거는 입력을 안 해도 에러가 뜨면 안 되겠죠? 대신에 잘못 입력하면 에러가 떠야 돼요.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최하단에 인풋이 새로 생성이 돼야 돼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네?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런 좋은 방법이.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막 이렇게 뜰 거잖아요. 희망 직무 같은 경우는 추가 버튼이 있으면은,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웹 프론트를 쳤어요. 웹 프론트 쳤으면은 웹 뭐 이렇게 밑으로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삭제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고 동일하게 내가 웹 프론트를 쳤어요. 그러면 중복됐으니까 이러면 중복돼서 안 됩니다라는 거를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우면 사라져야 되고 당연히. 네, 이게 첫 번째고 또 기술 스택은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기술 스택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리액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터 치면 위로 떠야 돼요. 그리고 테일윈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돼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리액트를 중복되게 쳤어. 그러면 기존 태그랑 중복되니까 안 되죠. 엔터를 쳐도 등록이 안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잘 넘겼어? 이래도 등록이 안 돼야 돼요. 엔터를 쳐도. 그리고 지워도 되겠죠. 태그는 다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고요. 또 한 줄 소개는 그냥 뭐 말 그대로 한 줄 소개, 그냥 나를 소개하는 한마디 입력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엔터가 적용이 돼야 돼요. 한 줄 소개는 엔터가 적용 안 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는 엔터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2개는 무시하셔도 되고 기타 소개 링크는 링크 제목 뭐 내가 링크드인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https 하고 www.뭐 new.com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요게 기타 소개 링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추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추가가 계속 돼야 되겠죠.
지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링크 제목이나 링크가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일하게 링크드인에 또 쳤어. 이거는 허용이 되네? 이거를 막아, 어, 제가 안 막아놨군요. 막혀야 됩니다. 왜 안 막아놨지? 엥? 이걸 쳐야지 되네요. 버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동일한 링크가 들어갔으니까 중복된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강 뭔지 이해되셨죠? 모르겠으면 녹화본 올라가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최하단의 인표 새로 생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었을 걸로 알고 이제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희망 직무 파트에서 요거 뭐 웹프론트 이런 식으로 쭉 보내줄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링 리스트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포지션하고 어레이 집어넣고 여기 안에다가 그냥 작성하신 직무들 쭉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스트링 리스트로 적으시면 되고요. 기술 스택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리스트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한 줄 소개, 자기소개는 당연히 그냥 스트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기타 소개 링크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거든요. 얘는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 보이죠? 링크스에다가 리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이 뭔지, 링크가 뭔지 이런 식으로 객체를 넘겨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안녕하세요 부분은 디스크립션에 들어갈 거고 이 HTTPS 어쩌고는 스트링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정도 이제 선택 스펙 들어가시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필수 스펙 내용은 동일하고 스트링에는 희망 직무 리스트 담아서 전달하시고 이거 다 위에서 설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제가 피그마에다가 다 붙여놔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API 쏘는지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GitHub 들어가셔서 그것도 구현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참고해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거를 GPT한테 먹이시든가 뭐 그거는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주 드릴게요. 2주고 21일 금요일 오후 8시 전까지 스プ린턴 3 구현 내용을 잡담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원래는 3명인 저도 선택 스펙을 구현했어야 됐는데 그냥 필수 스펙만 구현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할 일이 많이 없어지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2명이신 분들이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 스펙 구현하셨다고 하면은 어떤 거 구현하셨는지 같이 적어주시면은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니턴 3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조원들과 무각자. 이것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그러면